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방역 지침이 크게 강화됩니다. 헬스장 안에서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이 금지되고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도 중단됩니다.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악기와 노래 수업, 호텔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줄고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도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줄었습니다. 임상 환자 부족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30건 가운데 23건이 임상 환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임상시험 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국이 이르면 다음 달 7일부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 이르면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부족한 반려견에게는 노화의 징후 발견과 상황에 맞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소규모 감염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하면 3차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강도태 1총괄 조정관은 주말에도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크고 에어로빅 교습소와 탁구장, 학원 등 다양한 시설에서 발생한 소규모 감염이 가족과 지인 등을 거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진단검사와 추적 시스템만으로는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조정관은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과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큰 활동에 대해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며 특히 10인 이상의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일반 카페와 다른 규정으로 논란이 된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음료, 디저트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합니다. 단 식사는 가능하며 이럴 경우 음식점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목욕탕은 인원 제한을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강화해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올립니다. 또 마트와 백화점의 시식코너 운영이 중단되고 놀이공원 등 유흥시설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성공적인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도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해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겠다며 국민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 조기에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성공적인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며 모든 돌발 상황에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경찰이 경력 만여 명을 투입해 경비와 안전활동을 대폭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문제지와 답안지 이송 보관, 시험장과 채점본부 경비를 중심으로 수능 대비 안전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답지 보관소에는 경찰관 2명이 24시간 배치되고 시험 당일에도 정문에는 경찰관 2명이 투입돼 질서 유지에 나섭니다. 현장에 동원된 경찰관은 근무 전후로 차량과 장비 소독을 하는 등 방역 조처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 시험장 1,381곳에서 진행되고 수험생 49만 3천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실물 경기가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도 지난달 소비는 석 달 만에 줄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세 가지 실물 경기 지표가 한 달 만에 보합과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9월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던 실물 경기는 10월에 산업 생산 0.0%, 소비 0.9% 감소, 설비 투자 3.3% 감소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출이 줄며 제조업 생산은 1.3%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의 생산은 줄어든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숙박, 음식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8월과 9월에 워낙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기저 효과도 좀 있었고 특히 수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는 3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9월이 추석이어서 10월 소비 지표에 기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효과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9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설비 투자도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한 달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경기 예측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5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수치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라는 경제 외적인 충격이 있어 예측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방역 조치 속에 민생 경기 대응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힘든 건 어른들만이 아니죠. 학교도 자주 가지 못해 선생님도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외부 활동마저 제한된 아이들이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 우울증은 미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유리. 띄엄띄엄 하는 등교에다 학교에서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해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은 엄마와 언니뿐입니다. 얘기도 못하게 하고 놀지도 못하고 같이 있는 것도 못하게 해요. 학교 끝나고 원래 많이 노는데 집에만 바로 와야 돼서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야외 운동을 즐기는 나유리 자매지만 요즘은 집 앞 공터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고작.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쩍 짜증도 늘었습니다. 짜증도 하나 없던 애들이 막 갑자기 짜증을 부린다거나 걱정되죠. 이렇게 안 보이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 하던 것까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3학년 수아는 종종 우울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지난달 학교 가는 날이 늘면서 활기를 찾나 싶었는데 다시 2단계로 올라가자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맨날 안 가니까 좀 더 우울해졌어요. 좀 너무 할 게 없거나 아니면은 이 학습 더 하기 싫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저절로 짜증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우울해하고 어떤 날은 뭐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틀로 줄었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초중고 학생 800여 명에게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7명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화재나 가스 폭발 등 다른 사회적 재난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우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안과 우울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깊어지면 학업은 물론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아동의 경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 조기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정서적인 상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정서적인 조절 능력 발달, 이런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어른들에 비해서 더 클 수가 있어요. 따라서 평소에 아이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아픈 곳이 없는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우울감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복통이나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의학과를 찾아가 상담해야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는 지원자가 3,5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이번 달 10일 시작된 코로나19 사전 임상시험에 3,500명이 의향서를 신청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전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는 임상시험지원재단의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치료제와 백신, 완치 뒤 혈장 제공 등 3가지 분야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지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임상시험을 늘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현재 식약처가 승인한 국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은 모두 30건. 하지만 이 가운데 23건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내국인 임상 환자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44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제 임상시험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코로나 청정국 될 수 있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셀트리온 치료제의 경우 내국인 임상 환자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 민주당은 정부에 임상시험 참여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단계에서 검사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참여 필요성을 알리고 확진 판정 이후엔 환자에게 구체적인 치료제 정보를 제공해 임상시험에 참여할지 선택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임상 참여를 통한 치료제 기처방 기회를 그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는 더 빨리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건강한 사람도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우선 투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조만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 등과 함께 본격적인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등록 외국인 9만여 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기준 합법 체류 상태인 등록 외국인과 사는 곳이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9만여 명의 체류 자격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기간 직권 연장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법무부는 이번 조처로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에 연장 허가를 신청하러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소재가 불명이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은 연장 대상이 아니고 이미 연장 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이거나 건강보험, 조세를 체납한 사람 등도 제외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내년 8차 당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했는데 경제 지도기관들이 사업을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가 2주 만에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했는데 경제 지도기관이 맡은 일을 과학적으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주관적, 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이를 과학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지는 않고 당의 경제정책 집행에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어진 악조건 아래에서 제한된 내부 자유를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다그치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간부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 지도기관들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내년 8차 당대회 준비 상황 점검과 추진 방향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전해 8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당 사상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기구 개편도 논의했는데 정세 전환기 속에 주민 결속의 고삐를 바짝 쥐려는 의도가 내비치는 대목입니다. 국경은 봉쇄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조달해야 되는 이 환경에서 최근에 비리 사건들도 중대 비리라고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사상 사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미 대선 결과나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별다른 성과를 내보이지 못한 북한이 80일 전투 마감과 8차 당대회를 한 달가량 앞두고 기강 확립과 경제 성과 독려에 골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 극장 관객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져 지난 10월 추석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흘 동안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27만 6천여 명으로 그 이전 주인 44만여 명보다 16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 이웃사촌은 관객 수 12만 2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바다 위에서 배에서 배로 LNG 액화 천연가스를 선적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대형 조선업체가 개발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LNG를 연료로 하는 배가 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 관련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LNG, 즉 액화천연가스 17만 세제곱미터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운반선이 건조를 마무리하고 시험 운항을 준비합니다. 탱크 안전성은 물론 LNG를 연료로 추진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 옆으로 LNG 공급선이 다가와 가스관을 연결하고 하루 만에 2,000톤을 싣습니다. 세계 최초로 증발가스 처리 기술을 적용해 선박에서 선박으로 LNG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We believe this is a significant first step in creating and making a very successful market for LNG bunkering in the future. 기존에는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LNG 터미널에 있는 삼척이나 통영 등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이 붐비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2억 원가량 드는 이동 비용과 납기 지연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LNG를 배에서 배로 옮기는 실증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이런 부담을 덜게 된 겁니다. 특히 세계 조선 시장에서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선박의 발주가 늘어 선박 간 선적 수요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LNG 벙커링을 많은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적 작업들이 앞으로 기반이 되어서 전체 배에 연료 선적하는데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LNG 선적 방식이 미래 사업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19 대유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재개 시점은 다음 달 7일부터며 매일 등교가 시행됩니다. 다만 매주 한 차례 등교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해 월 1회 검사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학생과 교직원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0.25%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빠르면 다음 달 7일부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로 예정돼 있는 미국보다 앞서서 서방 세계 최초의 접종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독립규제기관인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이 수일 내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수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 28일 이렇게 전하며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첫 접종이 빠르면 다음 달 7일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2천만 명이 2회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인 4천만 개의 백신을 화이자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또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도 200만 회분 추가로 확보해 모두 7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는 35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를 포함해 영국은 7개 개발사에서 모두 3억 5,700만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영국이 수일 내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경우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는 첫 서방 국가가 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So I really am optimistic that over the medium term with these tools, a vaccine plus mass community testing, we have the ability to not just to keep this thing under control, but to help areas to come down the tiers and to open it up. 미국은 다음 달 10일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빠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나딤 자하위 기업부 정무차관을 백신 담당 정무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자하위 차관은 맷 행콕 보건장관 아래서 백신 유통과 접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부분 봉쇄령이 내려진 독일에서는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리 학교가 직접 음식 배달에 나서고 승차 허용,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크리스마스 마켓이 개설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자구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근처의 한 요리 학교입니다. 한쪽에서 스튜를 끓이고 한쪽에서는 고급 요리를 접시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음식 준비가 끝나면 직원들이 직접 캠핑카로 배달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봄부터 문을 닫았던 이 요리 학교는 최근에는 캠핑카에 만찬을 직접 배달하자는 아이디어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Im Moment könnten wir tatsächlich Personal aufstocken, weitere Termine zu fahren. Da sind wir jetzt natürlich auch aktuell dran, Personal wieder zu gewinnen und zu schauen, dass wir wirklich hier möglichst viele Leute glücklich machen. 9월부터 영업 금지 조치로 레스토랑에 들르지 못했던 캠핑카 여행객들도 레스토랑의 고급 음식을 다시 맛볼 수 있어 만족도는 높습니다. Ich bin in Deutschland rumgefahren. Ich wollte eigentlich nach Portugal und ein bisschen dahin fahren, wo jetzt schönes Wetter ist. Und jetzt machen wir unser schönes Wetter hier selber. 캠핑카 만찬 배달은 이미 1월 말까지 예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독일 남부 도시에서는 승차 허용 식당가가 개설됐습니다. 차량들이 계속 줄을 잇고 주문한 음식과 음료들이 차창으로 건네집니다. 인공 눈이 내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장식돼 연말 축제 분위기까지 가미했습니다. Ist eine gute Alternative, weil es das ja sonst jetzt nicht gibt. Ich fand es sehr schön. Sehr weihnachtlich auf jeden Fall. 계속된 영업 규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자영업자들의 자구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봄이나 여름보다도 정부 대응이 느슨해서 급속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第3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緊急事態宣言を発出いたします。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한 날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누적 감염자 수도 4,500명 수준이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에 따라 지역 간 이동 자제 요청과 상업시설의 휴업, 휴교 등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당시의 약 5배 수준인 2,000명 안팎, 누적 환자는 15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週間の移動平均も400人を超える日が1週間続くなど、最大限の警戒が必要な状況が続いているという認識をしておりますし、 상황은 심각한데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을 부른 여행과 외식 지원 캠페인만 일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일시 중단한 정도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은 음식점 등의 3주간 영업 단축을 요청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도쿄 일부 지역은 영업 단축 첫날 밤 야경을 즐기려는 사람 등으로 오히려 인파가 더 늘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스가 총리는 앞으로 3주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マスクの着用、手洗い、そして3密の回避というこの感染拡大防止の基本的な対策にぜひ 의료 전문가들은 현재의 감염 상황이 개인 노력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앞세우며 강력한 대책을 회피해온 스가 내각이 여기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스가 내각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한 달 전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48%로 나타나 한 달 전보다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부정평가가 크게 높아진 것은 전국에서 연일 2,000명을 웃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 정부 대책이 감염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의 징후를 발견해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해준다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의 노화 징후와 노령견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삭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굉장히 귀여운 티셔츠 입고 오셨네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반려견의 시간은 사람보다 5배에서 6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형견은 그래서 7살에서 8살, 대형견은 8살 이후부터는 또 이제 노령견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반려견이 노화가 오면 일단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평소에 이제 대소변을 잘 갔던 아이가 갑자기 가리지 못하거나 또 노화를 의심해 볼 때는 평상시에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 의심이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강아지는 노화 증상 중 하나로 보면 그 인지 기능 저하로 장소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소변을 잘 가렸던 곳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이상 증상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을 잘 하고 왔는데 이제는 불러도 반응이 없을 없어요. 때, 네, 그런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걸음을 걸었을 때 평상시에는 아주 경쾌하게 걸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보폭이 상당히 좁아진다든지 또 이럴 경우에는 허리 관절이라든지 약해지고 근력과 방향 감각이 떨어지면서 걸음걸이 보폭이 좁아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절에 이상이 생겼는지 병원에 가셔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노화가 생기면 자는 시간 또한 변화가 생깁니다. 보통 자던 시간보다 짧게 잔다든지 또는 길게 잔다든지 평상시와 규칙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생활 리듬이 깨지는 현상으로는 호르몬 분비가 변화되어 인지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 또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해서 이제 털이 하얗게 탈색이 된다든지 또는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보시면 사막이나 물집 같은 거, 지방종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역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평상시에 내지 않던 소리를 낸다든지 네. 또는 밥을 먹는 양이 변화가 생겼을 때 평상시에 일정한 사료를 먹었는데 예. 갑자기 사료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사료량이 굉장히 늘어났거나 또는 밥을 먹었을 때 평상시에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예. 있거든요. 이럴 때에도 역시 노화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 반려견들의 노화 징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럴 때 무작정 혼내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요? 네, 평상시에 잘 가렸던 반려견도 노화가 오면 실수를 잦아들기 때문에 네. 노령견이 됐을 때 배변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쌌다고 해서 보호자가 혹시 잘못 이해를 해서 너 왜 대소변 잘못 가렸어? 이 야단치는 경우가 굉장히들 많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들고 노령견이 됐을 때는 배변하는 데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배변 볼 수 있는 공간을 정해진 곳에서 다시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고요. 다시 교육을 시켜줘야 그쵸.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배변 패드 장소 같은 곳에도 간식 같은 걸 놓아 주어서 개가 좀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네. 특히 인지 능력 저하가 떨어지게 되면 네. 평상시에 다른 행동을 많이 했을 때 그쵸. 특히 대소변 같은 경우도 실수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야단을 통해서 개에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관심을 통해서 다시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변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즉시 또 실수를 교정해주고 다시 재교육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령견이 되면요 사료를 고르는 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사료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먹는 양이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열량이 적은 것을 줘야 합니다. 또 신장 기능 저하를 우려했을 때 어렸을 때는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를 주게 된다면 노령견에서는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식욕 저하 좋지 않은 이빨 상태, 이빨 때문에 이제 먹는 음식물을 먹는 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섭식 사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화가 올수록 더 몸에 좋은 거를 막 열량이 높은 거를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높여주기 위한 노령견 전용 사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전용 사료가 또 있군요. 네네. 자, 이제 노령기에 들어가면서 강아지 몸에서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노령견이 주의해야 할 질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농촌진흥청이 11개 동물병원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7세 이상 노령견 때부터 심장, 신장질환, 부신피 질환 기능, 항진증, 유선종양, 다양한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게 자궁축농증이나 백내장 등이 발생을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노령견의 질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병세를 한참 키운 후에 진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거나 반려견 행동이 세심하게 살피고 난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노령견이 주의해야 할 6대 질병, 다시 한번 보면 심장과 신장의 질환, 그리고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유선 종양, 자궁축농증, 백내장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병의 그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특히 이제 질병은 관찰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고요. 심장 질환을 앓을 경우는 가벼운 운동을 하더라도 쉽게 지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밤에는 또 기침을 하게 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보통 대형견보다 소형견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신장 질환에 있는 반려견은 물 마시는 횟수가 늘거나 배뇨가 잦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혈뇨를 보기도 하죠. 근데 부신피증 기능 항진증은 노령견에서 흔한 호르몬 기능 장애로 근력이 약해지고 그다음 피부가 얇아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선종양은 자궁축농증은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 반려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약 50%가 악성인 경우가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
구토, 복부 팽만 등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백내장이거든요. 수정체가 탁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네.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지거나 자주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는 이제 백내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노령견은 수술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될까 봐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이 수술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려인분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세요. 어떤? 나이가 많았으니까 예. 굳이 뭐 수술을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예. 이 아이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상담을 해서 네. 수의사 선생님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 반려견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하고 꼭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꼭 이 수의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런데 사람처럼 반려견도요,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올 수도 네,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보통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치매가 걸리면 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집니다. 항상 다니던 길을 잃어버리거나 예. 출입문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보호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반가워했었는데 네.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보호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한 행동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그런 네. 증상을 또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고요. 예. 물건을 계속 노려보는 행동을 하죠. 그다음에 걔도 이제 목적 없이 막 짖는 거, 그다음에 장난감이나 자기 발 이유 없이 막 핥는 증상을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이와 반대로 탐색 활동이 줄거나 식욕이 줄고 무관심하게 되면 걔들도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반려견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뇌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노령견 그 케어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알면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대표적인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거나 질환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노령견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집안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조금의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거든요. 예. 집안의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거실은 나무나 대리석 같은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노령견의 관절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카펫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관절이 악화되는 것을 늦춰야 되고요. 네. 또 관절이 약한 노령견을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마사지를 해줘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우울하고 힘든 노령견은 기분 전환으로 위해서 산책이 필수입니다. 네. 산책을 할 때 스스로 잘 걷지 못하면 반려견 전용 유모차 같은 것이 있거든요. 유모차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모차를 이제 태워서 이제 깨끗한 바깥 공기를 맡을 수 있고 주변 환경을 적응할 수 있고 늘 다니던 곳을 기억할 수 있게끔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또 필요로 합니다. 네, 노령견의 관리 방법 잘 기억해 놓고 숙지하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이 노령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언제든지 이별의 순간을 맞닥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반려견과 잘 이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반려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뭐 호스피스, 병동 같은 시설을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하지만 반려견이 죽었을 때가 되면 가족을 기다리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에서 가족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별의 순간의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려견을 보지 않고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반려견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가족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반려견의 그 죽음으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펫로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들 많은데요. 많죠.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항상 나보다 먼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개들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잖아요. 그 죽음을 먼저 반려동물 떠나보냈을 때 겪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슬픔을 솔직히 표현하기 위해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를
만들고 참여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죽었어, 반려견을 떠나보냈어.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맞아요. 네.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고 이야기하던 분들이 사실 굉장히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죠. 지금은 가족을 떠나는 슬픔과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찾아서 같이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을 떠나보냈을 때 급하게 또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반려견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천천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또 좋기도 하거든요. 또 가족 중에서도 늘 슬프고 우울하다고 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반려용품 한 번에 다 치우시는 경우도 굉장히 더 있거든요. 이럴 때 또 굉장히 마음 아프고 그 상처에 대한 굉장히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이제 요즘 사진들을 많이들 찍잖아요. 네. 앨범을 만들어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묘지에 뭐 기념비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야기 스토리 같은 거 여행했던 그런 거를 쭉 모아두시면 나중에 가족들 간에 앉아가지고 우리 반려견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13년 동안 기르던 반려견이 몇 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을 주고 산책도 많이 시켜주고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삭 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표준화 전략맵 2020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ICT 표준화 전략맵은 국내 정보통신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등 17개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전략이 담겼습니다. 표준화 전략맵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간 기능을 본떠 만든 인공 간칩을 이용해 유방암의 전이 과정이 규명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조윤경 교수팀은 미세칩 위에 사람의 간세포를 배양한 인공 간칩을 활용해 유방암이 간에 전이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방암 세포가 배출하는 나노미터 크기의 소포체가 간 혈관벽을 끈끈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3배 이상 더 잘 달라붙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바이오연료의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활용해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새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황영규 박사팀은 이산화탄소와 글리세롤에서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큰 원료 물질인 젖산과 포름산을 만드는 고효율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촉매를 이용하면 기존 촉매보다 반응성은 최대 20배, 생산량은 2배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젖산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용도 등으로 쓰이며 포름산은 연료 전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초로 달 표면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복귀하는 임무를 수행할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 400km 상공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창어 5호가 지난 28일 저녁 8시 58분 발사 후 112시간을 비행해 달 표면 400km 상공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우주항공당국은 창어 5호의 장비와 통제가 모두 정상적이라면서 달 궤도 진입 등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온실가스를 없애려고 그러면 영원한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센 놈으로 때려야 칵 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냐? 플라즈마라는 거죠.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제4의 물질로 불리는 플라즈마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유망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하는 기계공학자 이대훈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